당신이 원하는 삶은 왜 자꾸 멀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현실을 바꾸는 구체적인 루틴과 방법을 얻게 됩니다. 다카하시 히로카즈의 끌어당김의 법칙. 지금부터 당신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남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저녁엔 소파에 누워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면서 잠들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답답했어요. 왜 나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어요.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만 있었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끌어당김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신비로운 힘, 우주의 에너지 같은 걸 떠올리시나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는 끌어당김을 신비주의가 아닌 당신의 지각과 선택, 그리고 반응의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당신의 내적 상태가 필터가 되어 외부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다시 당신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최악이겠지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런 하루가 펼쳐집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뇌가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커피를 쏟으면 역시 오늘도 꼬이네가 되고 상사가 부르면 또 뭐라고 하려나가 됩니다. 반대로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시작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커피를 쏟으면 집중력이 떨어졌나? 잠깐 쉬어야겠다가 되고 상사가 부르면 좋은 피드백일 수도 있겠네가 되죠. 제가 이 원리를 처음 이해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세상이 나한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제가 만든 필터로 세상을 본 결과였던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 우울한 건 월요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월요일을 우울하게 해석하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상사의 피드백이 공격으로 느껴진 건 상사의 의도가 아니라 제가 방어적인 상태로 듣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외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평생 걸려도 안 될 수 있지만 내 필터를 바꾸는 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의 80%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짜증나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책 읽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비인데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필터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당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기대에서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기분으로 일어났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내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이 모든 게 당신이 경험할 현실을 미리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필터를 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뇌는 추상적인 목표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선명한 이미지를 원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도를 적어봤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저녁 7시까지 일을 끝내고 운동하고 친구들과 여유롭게 저녁을 먹는 삶, 주말엔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을 갖는 삶, 매달 수입의 20%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삶,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의 시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지금 필요한 대화가 아니구나. 내 시간을 지키려면 여기서 빠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시간엔 동료들이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제 의도에는 건강한 삶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의도 설정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의도는 뇌의 망상 활성계를 작동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길거리에 그 차가 엄청 많이 보이죠?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차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원리로 당신이 7시에 퇴근하는 삶을 의도하면 뇌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선택지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회의는 꼭 참석해야 하나? 이 업무는 내가 직접 해야 하나? 이 야근은 정말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 질문에 따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도는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집착은 아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의도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과정은 유연하게 둡니다. 집착은 하나의 방법에만 매달리죠. 예를 들어 7시에 퇴근한다는 의도를 세웠는데 어떤 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8시까지 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날 왜 8시까지 일했는지 명확히 알고 그게 내 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의도를 세울 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첫째,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이 의도를 이루면 내 감정은 어떨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봅니다. 셋째, 이 의도를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뭘까? 이 3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의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개월 전 제 의도와 지금 제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성장하면서 원하는 것도 바뀌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선명하게 아는 것, 그게 의도 설정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지금 노트를 꺼내서 적어보세요. 막연한 바램 말고 선명한 장면으로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칸 안에서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발을 밟아서? 아니었습니다. 옆 사람이 시끄럽게 통화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아니, 정확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점심시간에 저는 노트를 펼치고 물었습니다. 나 왜 화났지? 써내려가다 보니 진짜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화낸 건 지하철 때문이 아니었어요. 또 일주일이 시작된다는 사실, 금요일까지 똑같은 루틴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 내 시간은 언제 오나 하는 답답함, 그게 화로 표현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적으로 봅니다. 짜증나면 안 되지, 불안하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그래서 억누르려고 해요. 그런데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라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과 현재 상태가 어긋났다는 알람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비게이션이 경로 이탈이라고 알려줄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끄나요? 아니죠. 그 신호를 듣고 경로를 수정합니다. 감정도 똑같아요. 불안하다는 건 뭔가 준비가 덜 됐다는 신호고, 짜증난다는 건 내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고, 우울하다는 건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3단계입니다. 첫째, 인식하기.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화가 났어. 지금 나는 불안해. 이렇게 명확히 라벨을 붙입니다. 둘째, 원인 찾기. 이 감정이 정말 무엇 때문이 생긴 건지 파고듭니다. 표면적인 이유 말고 진짜 이유를요. 상사가 내 보고서에 피드백을 줘서 화났다?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아니면 내 능력을 의심받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돼서? 이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셋째, 전환하기. 감정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이해했으면 이제 작은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불안하다면 준비를 더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짜증난다면 경계를 분명히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죠. 제가 실제로 써본 방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의 감정 3가지를 적습니다. 그냥 느낀 것만 적는 게 아니라 왜 그 감정이 생겼는지, 그 감정이 뭘 말해주는지,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해볼지까지 씁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하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목요일마다 유독 피곤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목요일이 주간 회의가 몰려있는 날이었거든요. 회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회의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에너지를 쏟았던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모든 회의에 100% 준비하는 대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회의만 집중하기로요. 그랬더니 목요일이 덜 피곤해졌습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주는 정보를 읽고 그에 맞게 행동을 조정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왜 화났는지 알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세요. 불안하다고 불안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무엇이 불안한지 파악하고 준비를 보완하세요. 이게 진짜 감정의 진동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지금 뭘 말하고 있나요? 올해 초 저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1시간 운동하기, 책 한 달에 5권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일주일이 지나니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작심삼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만 선택한 거예요. 매일 1시간 운동? 너무 커요. 대신 출근 전 팔굽혀펴기 10개. 딱 이것만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1분도 안 걸리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팔굽혀펴기가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더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추가됐고 지금은 출근 전 20분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아니지만 제로보다는 훨씬 낫죠. 이게 바로 미세 행동의 힘입니다. 저자는 이걸 복리 원리로 설명해요. 오늘 1%만 바꾸면 30일 후엔 35%가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운동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운동하는 사람이 매일 1시간씩 운동하나요?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은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계단을 선택하고 스트레칭하고 산책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천한 미세 행동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할게요. 책을 많이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책을 펼쳐놓기로 했습니다. 딱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펼쳐만 놓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펼쳐져 있으면 한 페이지는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5페이지, 10페이지로 늘어납니다. 저축하고 싶었어요. 월급의 20%를 저축한다는 목표는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커피 한 잔 값 5,000원만 매일 저축앱에 넣기. 한 달이면 15만 원이에요. 많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저축하는 사람이 된다는 정체성. 그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금액도 늘어납니다. 미세 행동을 설계할 때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10개, 책 한 페이지, 5,000원 저축. 이 정도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할 수 있어요. 둘째, 기준 루틴에 붙여야 합니다. 양치 후에 스트레칭, 출근길에 오디오북, 커피 마실 때 저축.
새로운 루틴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기존 행동에 덧붙이면 쉽습니다. 셋째, 결과가 아니라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10kg 빼기가 목표가 아니라 매일 운동하는 사람 되기가 목표예요. 책 50권 읽기가 아니라 매일 읽는 사람 되기. 이렇게 정체성 기반으로 목표를 세우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미세 행동 하나를 정해보세요. 거창한 변화 말고 오늘 5분 안에 할 수 있는 것. 그게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기억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새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자리였어요. 일주일 내내 자료를 준비했는데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화면을 켜고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것까지.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제 모습.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질문이 나오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장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박수받는 순간까지. 5분 정도 최대한 선명하게 그렸어요. 심지어 회의실 조명 색깔, 의자 느낌, 제 목소리 톤까지 상상했습니다. 다음날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전날 밤 상상했던 것처럼 진행됐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제 뇌가 이미 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덜 떨리고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상상력과 몰입의 힘입니다. 뇌는 생각된 이미지와 실제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멘탈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완벽한 플레이를 머릿속으로 반복하면 뇌가 그 동작을 실제로 연습한 것처럼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저자는 이걸 시뮬레이션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 감각을 포함해서 장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시각만이 아니라 촉각, 감정까지. 예를 들어 승진하고 싶다면 승진했다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새 명함을 받는 느낌, 동료들이 축하해주는 소리, 책상을 옮기는 장면, 그때 느껴질 뿌듯함까지 구체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매일 밤 적용하고 있어요. 잠들기 전 5분, 내일 하루를 미리 경험합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장면, 출근길에 오디오북 듣는 장면, 오전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장면, 점심 후 산책하는 장면, 저녁에 운동하고 여유롭게 저녁 먹는 장면. 이렇게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혼자 눈 감고 상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만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고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머릿속으로 한번 경험했으니까 실제로 할 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되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상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서를 보내고 승인받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까지. 건강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부터. 상상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과정도 함께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만 상상하면 현실감이 떨어져요. 오히려 과정을 상상하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는 장면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 2시간씩 공부하는 장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장면, 복습하는 장면까지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도 새 회사에서 일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살아봤어요. 출근하는 길, 새 동료들과 대화하는 장면, 새 업무를 배우는 과정, 퇴근 후 느낄 감정까지.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구나. 아니면 아니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상상력은 그냥 몽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실제 경험으로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보세요. 내일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겁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감각을 담아서. 한 달만 해보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하면 반드시 이 순간이 옵니다. 정말 될까? 나한테 될까?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저는 이걸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저는 부업을 시작했어요. 퇴근 후 2시간씩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처음 일주일은 신났습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걸 시작했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그런데 2주일째 되니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거에서 뭐가 달라질까? 시간 낭비 아닐까?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저는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항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성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뇌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는 게 안전하자고 학습했거든요. 변화를 시도하면 뇌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의심이 생긴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거였어요. 오히려 의심이 된다는 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다면 저항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저자는 3단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세요. 첫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게 사실이고 나는 무능하다는 건 해석입니다. 상사가 내 의견에 반대했다는 게 사실이고 나를 싫어한다는 건 해석이에요. 사실만 보면 상황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저는 이 방법을 노트에 적용했어요. 왼쪽엔 사실, 오른쪽엔 해석을 나눠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부업으로 이번 달 수입이 10만 원 생겼다. 해석은 겨우 10만 원밖에 안 됐네. 실패야. 이렇게 나눠 적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나쁘지 않은데 제 해석이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10만 원은 0보다 나은 거잖아요. 둘째, 두려움의 실제 원인을 찾으세요. 프리젠테이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거절당하는 게 두렵거나 무시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부업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두려운 거고요. 진짜 두려움을 알아내면 그걸 다룰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엔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난 역시 안 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걸 알아내고 나니까 대처법이 보였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배우는 과정이야 라고 미리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패가 덜 무서워졌습니다. 셋째, 현재 가능한 최소 행동으로 전환하세요. 완벽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슬라이드 한 장만 만들어 보는 게 낫습니다.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우려다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 일단 첫 고객 한 명에게 연락해 보는 게 낫고요. 저는 저항이 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5분 안에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그걸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작아도 괜찮아요. 일단 움직이면 저항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면 저항이 커지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저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다시 나타나요. 처음 부업 시작할 때 저항이 왔고, 첫 고객 만날 때 또 왔고, 가격을 올릴 때 또 왔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항이 올 때마다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3단계로 다루면 됩니다. 저항은 적이 아니라 성장의 동반자입니다. 3개월 전, 저는 매일 밤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친구들의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성공 스토리. 보고 나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부럽고, 초라하고, 뒤처진 느낌. 왜 나만 제자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의 삶을 보면서 내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부터 인스타그램을 끊었어요. 완전히 삭제한 건 아니고 알림을 끄고 하루에 10분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방해 패턴입니다. 과도한 비교.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흐려지고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게 되죠.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에너지 소진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타인의 기준으로 목표 설정하기. 부모님이 원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거나, 친구들이 다 하니까 결혼을 서두르거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원하지 않는 승진을 목표로 하는 것. 이건 당신의 목표가 아닙니다. 남의 기준으로 산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해요. 저는 20대 내내 남들이 좋다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대기업 입사, 승진, 높은 연봉.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진짜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30대가 되어서야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 뭘 원하지? 그때부터 목표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보상 없는 과몰입. 야근하고 주말도 반납하는데 정작 내가 얻는 건 필요뿐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할수록 더 멀어져요. 중요한 건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 빼도 노트북을 들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끝이 없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살면 번아웃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경계를 만들었어요. 평일 저녁 8시 이후, 주말, 휴가 때는 절대 일 안 하기.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키고 나니 오히려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부정적인 언어 습관.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뇌가 그걸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뇌는 당신이 하는 말을 믿거든요. 나는 안 돼 라고 100번 말하면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제 언어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했어요. 나는 안 돼 대신 아직 못했을 뿐이야. 나는 원래 이래 대신 지금까지는 이랬어. 이렇게 바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이 네 가지 패턴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도를 세우고 행동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당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과도한 비교를 하고 있나요? 타인의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나요? 보상 없이 과몰입하고 있나요? 자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씩 찾아서 바꿔보세요. 그게 끌어당김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을 치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끌어당김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내적 상태가 현실을 만들고, 의도가 방향을 잡고, 감정이 신호를 주고, 작은 행동이 변화를 만들고, 상상력이 뇌를 훈련시키고, 저항은 성장의 신호이고, 방해 패턴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일상에 녹일 수 있을까요? 답은 루틴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재미없게 들리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틴은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다. 매번 뭘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거든요. 저자는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아침, 낮, 밤. 각 구간마다 끌어당김을 위한 작은 루틴을 설계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 구간에 5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 루틴은 감정톤 세팅입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그 대신 침대에 누운 채로 깊게 호흡합니다. 3번만 천천히요. 그리고 오늘의 의도 문장을 떠올립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어떤 감정으로 살고 싶은가?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제 아침 의도는 이렇습니다. 오늘 나는 집중력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다. 이 문장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대신 여유롭게 준비하고 멀티태스킹 대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의도가 행동을 이끄는 거예요. 낮 루틴은 작은 행동 체크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오후 3시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1% 행동을 했나?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나? 예를 들어 운동이 목표라면 계단 오르기, 독서가 목표라면 기사 하나 읽기, 저축이 목표라면 5,000원 이체하기. 이런 식으로 하루 중간에 작은 행동 하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저는 휴대폰 알람을 오후 3시에 맞춰놨어요. 알람이 울리면 오늘의 1% 행동이라고 적힌 메모가 뜹니다. 그걸 보고 아, 맞다 하고 실천합니다.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알람 덕분에 대부분 지킬 수 있어요. 밤 루틴은 회고와 다음날 준비입니다. 잠들기 전 5분 노트를 펼칩니다.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적어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출근길에 오디오북 들었다. 점심 후 산책했다. 저녁에 운동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요. 잘한 일을 적으면 뇌가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 오늘 느낀 감정 하나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오늘 짜증났다면 왜 짜증났는지, 오늘 뿌듯했다면 왜 뿌듯했는지, 감정을 인식하고 라벨링하는 연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장면을 상상합니다. 내일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5분 동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이 루틴을 3달 동안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아침에 의도 떠올리는 것도, 밤에 노트 쓰는 것도 번거로웠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가 예측 가능해진 거예요. 아침에 의도를 세우면 그 방향대로 하루가 흐르고, 밤에 회고하면 내일이 더 나아지고, 3달이 지나니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출근이 덜 괴롭고, 같은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남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외부가 바뀐 게 아니라 내부가 바뀐 겁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필터가 달라졌거든요.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매일 1시간씩 명상하고 일기 쓰고 운동하는 루틴은 멋있지만 지속하기 어렵죠. 차라리 아침 3분, 낮 2분, 밤 5분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작아도 매일 하면 복리로 쌓입니다. 그리고 루틴은 유연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어요. 출장 가거나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땐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하루 쉬었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듭니다. 우주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의도, 감정, 행동, 상상, 그리고 루틴이 만듭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닙니다. 내적 상태를 정련하고 명료한 의도를 세우고 감정을 신호로 읽고 작은 행동을 쌓고 상상력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저항을 넘어서고 방해 패턴을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의도 한 문장을 떠올리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30일 후 당신은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시작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